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빛과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프란스 반닝코크 대위의 중대라는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야경 혹은 야간 순찰이라는 별칭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어두워서 민병단원들이 밤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생긴 별칭이죠. 그러나 사실은 밤을 그린 것처럼 보이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에 물감이나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칠했던 니스에 포함된 납성분 때문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화면이 검게 변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옛 시대의 그림은 그림 그 이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과학자의 숨은 이야기부터 과학의 원리까지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림을 통해서 과학의 숨은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라는 책은 과학에서 사용된 여러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이 걸어온 역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복원하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과학자가 등장하는 그림을 살펴보면 당시 과학자들의 세계관, 우주론, 이론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야코포 데 바르바리는 1495년경에 파치올리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파치올리 수사와 어느 젊은이라는 그림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왼쪽 상단 모서리 쪽에 매달린 투명한 다면체입니다. 이 투명한 다면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치올리는 유리로 속이 빈 준정 다면체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곤 했는데 이 그림은 그의 자랑이 단지 허풍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다면체는 절반 정도 물이 채워져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유리와 물이 비치고 반사된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다면체의 창밖의 외부 세상이 투과되고 물에 반사되며 일부는 굴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빛의 투과, 반사, 굴절이라는 광학의 원리가 여기 다 서술되어 있다. 때론 그림을 통해서 과학자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엿볼 수 있는데요. 책에서 예로 든 것이 바로 뉴턴의 초상화입니다. 1689년에 화가 고드프리 넬러는 뉴턴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 초상화에서 검소한 옷을 입은 뉴턴은 두 손을 다소곳하게 모으고 무엇인가를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앙에서 약간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 초상화의 배경은 평범한 벽이다. 이 그림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애호하는 뉴턴 초상화로 꼽히는데 뉴턴은 이 초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넬리가 그린 초상화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방치했고 이 초상화는 뉴턴이 살아있을 때 분실되어 150년 뒤에 우연히 발견되었을 정도였다. 반면에 1712년에 제임스 손힐이 그린 초상화 속 뉴턴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뉴턴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으며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위압감을 풍기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을 쏘아보고 있으며 배경에는 고대 로마의 신전 기둥 같은 것이 그려져 있다. 로마의 귀족 비슷한 느낌을 주는 모습인데 뉴턴은 손힐의 이 초상화를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뉴턴이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때론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이론에 맞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건데요. 데카르트 이론에 따르면 마음과 육체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한 신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송과 선과 같은 매개체가 필요했는데요.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데카르트는 1664년 출판된 인간론에서 뇌를 매개로 하여 마음과 육체를 연결하려는 자신의 구도를 상세히 보여주었다. 뇌에서도 뇌 전체가 아니라 뇌의 일부로 한가운데 위치한 송과선이라는 조직을 정신과 물질의 인터페이스로 상정하고 손가락을 이동시키는 예시를 통해서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을 설명했다. 이렇듯 과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읽는 것은 과학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의 저자 홍성욱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는요, 이제 뭐 명작의 숨은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인가 해서 펼쳤는데, 다른 책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과학의 역사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첫 계기는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교에서 여러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그림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모으고 찾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그 수업도 재밌어하고 수업에 대한 몰입도도 커지고, 그러다가 그런 그림들을 오래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걸로 책을 한번 써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께도 이 그림을 통해서 과학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그림과 함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행성의 원운동을 설명했고, 케플러가 그 원운동이 타원형의 원운동이다라는 걸 밝혀내서 이 우주 전체의 움직임과 흐름에 대해서 많은 발견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케플러가 낸 책 루돌핀 테이블에 있는 표지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과학의 역사, 과학사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케플러의 루돌핀 테이블은 케플러가 이제 새로운 천문학에 근거를 해서 만든 그 천문 테이블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신전은 우라니아 여신, 즉 어떤 천문학의 여신이 기거하는 신전입니다. 네, 많은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 기둥 중에 앞에 가장 새로운 기둥이 그 코페르니쿠스의 기둥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케플러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의 기둥입니다. 네. 코페르니쿠스 옆에 있는 기둥을 보시면은 그 고대 천문학자인 히파르쿠스의 기둥이 보이고요. 네네. 티코 브라헤 옆에 있는 기둥을 보시면은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둥이 보이는데, 그 히파르쿠스의 기둥과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둥은 다 굉장히 낡아 옛날 있습니다. 기둥 같이 보여요. 네. 반면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의 기둥은 굉장히 새 것들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걸려 있는 그 기구들을 보시면은 히파르쿠스의 기둥과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둥의 위에는 다 옛날의 천문 기구들이 걸려 있고요. 네.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의 기둥 위에는 그 당시 쓰였던 이제 새로운 천문 기구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기둥의 의미는 결국 그 고대 천문학보다 지금 그 케플러가 살았던 그 당시의 천문학이 훨씬 더 발전했고 진보한 더 나은 천문학이다라는 어떤 과학에 있어서의 진보의 개념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저 남자가 뉴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뉴턴이 저렇게 불편한 자세로 구부리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써주셨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 그림은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이자 시인이 그렸던 그림인데요. 블레이크는 그 뉴턴이 뉴턴 과학이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어떤 미나 뭐 성질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앗아갔던 원흉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이고 뭐 심지어는 뉴턴을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 비난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뉴턴이 상당히 불평한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서 뭔가를 굉장히 깊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손에는 그 컴파스가 들려 있는데요. 자기가 응시하는 대상을 이렇게 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뉴턴이 응시하는 대상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하학적 도형인데 네. 그 기하학적 도형이 삼각형과 반원 같은 아주 간단한 기하학적인 도형입니다. 네네. 블레이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려 했던 것은 뉴턴이 마치 수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밝혀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또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뉴턴이 한 것은 이런 굉장히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을 보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을 했던 그런 오류를 범한 자이다 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랬던 것이죠. 예. 지금 이 현대 사람들은 대단한 과학자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뉴턴이 당시에는 이렇게 비난받는 대상이기도 했었네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요. 예, 예. 네. 그 뉴턴을 물론 뭐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뉴턴의 사도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블레이크처럼 뉴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대문호였던 뭐 괴테 같은 사람도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었고요. 종교 그림은 종교 교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었고 역시 과학책에 들어있는 그림들도 과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담아두셨던 이 18세기 프랑스 계몽 사상가들이 편찬한 28권짜리 당시 백과사전인가 봐요. 네. 예, 백과전서에 담겨있던 그림, 이 표지 그림이 네. 뭐 과학에 대한, 과학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상징과 비유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네. 그 가운데 이제 베일을 쓰고 이렇게 서 있는 여신이 진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일을 벗기는 뮤즈가 네. 이성을 상징하고요. 그 밑에 이제 이성을 도와주는 뮤즈가 철학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베일이 벗겨지니까 빛이 밝게 이렇게 비치고 그래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발 물러서고 있는 뮤즈가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 신학은 이제 뭐 학문의 여왕이다 이렇게 간주가 됐지만 이제는 그 과학에 의해서 벗겨지는 어떤 진리의 빛 앞에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요. 그림의 왼쪽 편으로는 상상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여신이 그 베일을 벗고 나체가 됐을 때 그것을 치장을 해주러 화환을 들고 접근하는 여신이 상상력의 여신이고요. 그 밑에 이제 문학의 네 종류가 있고 그 밑에는 예술의 네 가지 종류를 상징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이성과 상상력과 기억으로 나뉘고 이 각각은 이성은 철학과 과학, 상상력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기억은 역사를 의미한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구도와 특히 이제 이성과 과학이 계몽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운데 위치해 놓았던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과학사를 쭉 짚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저는 그 이제 과학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사가 그 어려운 과학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굉장히 좋은 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요즘 보고는 이제 과학사 자체도 조금 전문적이 되고 약간 딱딱해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혹은 이미지와 사진을 통해서 과학의 역사를 다시 봄으로써 원래 이제 과학사가 하려고 했던
어떤 인문과 과학 사이에 가교를 놓는 그런 작업, 또 그 많은 대중들과 지식인들을 어떤 과학의 흥미로운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뭐 독자분들께서 그 과학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미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 책을 통해서 과학사도 재미있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도 사실 과학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네.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딱 맞는 책을 또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요. 오늘 좀 네,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의 역사, 이론이나 개념 위주로 기술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고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그림 속에 등장한 과학자들 또 과학사를 알아보니까요. 과학자들의 상상력 또 열정, 감수성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과학에도요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 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로봇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국 최초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휴보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보가 대중 앞에 선보인 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휴보의 10년 역사를 담은 책에서부터 다양한 미래 기술이 등장하는 SF 소설까지 화제의 신간에서 만나보시죠. 과학이 된 무모한 도전들. 중세시대 전까지 과학은 기원전 4세기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기반을 둔 믿음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지금과 달리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모든 물질은 4가지 원소로 만들어져 있으며 하늘에는 에테르라고 하는 영적인 물질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중세 르네상스 이후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기반의 과학은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발견을 토대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들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7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건 과학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과거의 잘못된 이론에서 현재의 이론으로 바뀌는 큰 역할을 하였죠. 이처럼 과학의 기원부터 근대 과학까지 과학의 역사를 한 권의 만화로 엮은 책입니다. 세계의 파괴자. SF 소설의 고전 중 한 권인 링월드. 링월드라는 소설은 29세기의 우주를 그리고 있는 책인데요. 세계의 파괴자는 링월드라는 책의 그 이전 이야기, 숨겨졌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알려진 우주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요. 은하핵 폭발이라는 위협 속에 우주의 서로 다른 종족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SF 소설답게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몸의 신진대사를 거의 죽은 상태처럼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어 오랜 시간을 수면 상태로 유지해주는 저온 수면 장치.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해 우주를 광속으로 비행하는 우주선까지 무궁무진한 과학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휴보이즘. 대한민국 대표 로봇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휴보를 떠올리실 텐데요. 2004년 휴보가 처음 대중 앞에 선보인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첫 개발 당시 걷고 악수하는 정도의 휴보는 점차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2013년에 개발된 DRC 휴보는 재난 구조용 로봇으로 험난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게 팔다리 길이를 늘리고 팔을 길게 만들어 사다리 등도 기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휴보는 최종적으로 사람 대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대표 로봇 휴보의 10년 그 이야기를 엮은 책, 휴보이즘입니다. 오늘 만나본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라는 책에 보면 당대 유명한 과학자를 옆에서 도왔던 조수들의 모습은 그림 속에서 아예 등장을 하지 않거나 혹은 등장하더라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조수들은 숨겨진 존재였던 셈인데요. 저자는 숨겨진 존재들의 얼굴을 복원하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감춰지고 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의 역할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지워지고 숨겨진 사람들에 대한 복원 작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